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하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천 변호사님이 그 공관위 일 관계로 일요일은 함께하지 못하는 점을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마중물 토크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유 퀴즈? 이제 하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고 또 기사화가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TVN의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을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세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본방은 못 보셨고. 모르고 아마 논란이 돼서 기사는 좀 찾아보셨고. 기사도 보고 게시판 들어가서 글 좀 볼라 했더니 다 막아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게시판을 막았어요? 게시판도 뭐 회원 가입인지 관리자 뭐 허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게시판 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영상이 쭉 이렇게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쭉 올라오는데 그렇죠. 뭐 이제 막아놨다 그래서 못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만 다시 보기도 좀 보고 막았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볼 수가 없고 사실 요즘 본방 사수율은 좀 낮잖아요. 모바일로 낮죠. 많이 보니까 그래서 예. 안 볼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 부득이하게 못 봤습니다. 아니 무슨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본방을 봤거든요. 네. 저도 되게 애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왜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그 뭐 당선인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왜 편집을 그렇게 좀 뚱한 식으로 했냐라고 또 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하는 지금 현재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는 역시나 되게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거절을 해놓고 윤석열 당선인을 불렀냐고 또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좀 양쪽 모두에서 비판을 받는 좀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적인 방송은 다 못 봤고요. 네네. 쇼츠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띄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저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좀 소프트한 모습을 보인 것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나가서 뭐 어떤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편집상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제대로 매력이 발현이 안 된 것 자체가 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출연한 거는 일단은 오케이, 긍정적. 근데 쇼츠로 이렇게 좀 보니까 좀 이렇게 다리를 벌려 앉으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봐도 좀 민망스러운 장면이 되게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선일보조차도 이제 비판을 했으니까. 하여튼 좀 쇼츠로 보는데도 상당히 좀 이게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CJ 측하고 지금 현재 청와대랑 왜 서로 말이 다르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자랑 통화 내역까지 뭐 공개해버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CJ 측에서 만약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 출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돼요라고 했으면 그것도 잘못인 것 같고, 그런데 당선인을 출연시킨 것은 뭐 권력의 눈치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서로 이 진실 공방은 좀 깨끗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CJ ENM 대표님께서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방송 자체가 뭐라고 할까? 초기에는 거리에 나가서 다양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다가 코로나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약간 셀럽 중심의 이 비율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예능과 정치를 접합시켜 하고 싶은 거는 서로 욕심이에요. 정치인도 욕심을 부리고 하고 싶고, 뭐 PD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잘 버무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자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이렇게 쩍보를 하실 건지 한번 의전팀에서 여러 가지로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근데 정치인이 연예방송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도요. 선거 과정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집사불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윤석열 당선인은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형평성 문제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이든 아니면 당선된 후에든 뭐 정치인도 저는 연예 프로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선택을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아마
뭐 당선인이 나온 것 자체는 저는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네네. 재미가 있든 없든 그거는 자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는 정치인이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된다. 그러면 그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런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일단 사실은 그 얘기까지만 하죠. 아니 근데 사실은 정치인사 같은 시사 프로그램 생방은 잘 안 나오시면서 편집되는 예능 방송만 나오니까 저희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 결과적으로 실이 많았습니까? 득이 많았습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죠.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면 좀 실이 많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수 우파 쪽 진영의 언론사에서도 네네. 좀 많이 비판적인 기사를 좀 내보낸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좀 네. 안 좋은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연을 해서 국민들 앞에 본인의 좀 민낯을 드러낸 것은 괜찮았는데 과연 그게 효과적이었느냐? 이것은 좀 회의적입니다. 실이 좀 많았다. 저도 뭐 실이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지난번에 이제 출범 취임식에 뭐 BTS 논란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없이 사전에 안 되고 나왔다 했던 거라서 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이미지 자책을 만들어야지 이게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나가서 지금 오히려 논란이 더 되고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게 약간 그런 면도 있었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나갔지? 그다음에 뭐 유재석 오히려 더 욕먹는 상황이 됐으니까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유퀴즈 나가면 기본 2루타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거 포볼도 안 돼요. 플라이 아웃이어가지고. 뭐 또 그럴 그 수 정도까지 이렇게 또 그러세요. 삼진 아니에요? 플라이아웃. 정치인사는 늘 열려 있고요. 저희는 언제든 와주시기만 하면 늘 환영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마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제 전 도지사가 아무래도 이재명 전 후보였던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광역단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당 모두 여기는 반드시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을 뭐 완전히 이제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김은혜 의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야, 이게 이제 현역 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해요. 네. 이거 뭐 그랬더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기 그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당심에서 확실히 압승을 거둔 게 이제 김은혜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수치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언론에 맞대요. 보도된 거 보면은 맞대요. 당심에서 맞대요. 71%. 71%. 예. 와. 근데 민심에서는 한 40% 정도 얻었고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당심에서 28%, 민심에서 63%. 그러니까 민심에서는 거의 2배 이상 얻은 거예요. 네네. 유승민 의원이. 근데 당심에서는 거의 뭐 3분의 1 그렇죠.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야, 이게 과연 정상적 민심이 2배는 아니지만 약간 뭐 39대에서 63이니까요. 네네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보통은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도 받고 윤석열 지난번에도 홍준표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민심이 뭐 조금 앞서는 분, 이 정도로 앞섰는데 당심에서 져서 진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지. 왜냐하면 결국은 물론 뭐 당심도 중요하지만 선거라는 거는 국민의 뜻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괴리 차이가 너무 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당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요. 왜냐하면 민심에서 이긴 사람이 이겨주는 게 어찌 보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민심에서 진고 당심에서 이긴 사람이 올라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만 과연 이게 이 룰이라든지 이런 게 오르냐 정당으로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제가 그 얘기 아는 민주당 그- 입장은 잠시 후에 또 좀 들어보고요. 예. 제가 아는 그 유승민 후보의 심리적 최측근 장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석에서 원래는 그래도 한 15% 정도 민심에서 앞서면 네. 유 대표에게 승산이 있다. 음.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20% 차이가 났는데 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음. 굉장히 무섭다. 윤 후보님의 윤 당선자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 네. 여러 가지 요즘 정황을 보면 세게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어차피 대선 때도 졌던 거기 때문에 예. 부담이 없다. 음. 그렇게 해서라도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이게 굉장히 드러난 대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2016년 총선에서의 친박 공천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청소를 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새 후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근데 저는 당심에서 이렇게 7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60%좀 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론조사에서 15% 정도 이기면은 좀 간신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어차피 예견된 결과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경기도 당협위원장들의 90% 정도가 김은혜 의원을 밀었었고 이게 당원 투표거든요. 그렇죠. 당원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동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당원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번 결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동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로서는 조직표에 이번에 밀렸다. 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도 사실 당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밀렸었잖아요. 그런데 1% 차인가 2% 차이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때는 크지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차이가 났다는 건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힘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윤심이 개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보면 예를 들면 김학용 공천관리위원이 공천관리위원 나 안 할래 나는 김은혜 선거대책위원장 할래 이런 식으로 간 것을 보면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통은 이렇게 이제 대구에서 쭉 활동을 하시다가 무리하게 선거 직전에 도지사 후보를 나가서 경선에서 지면 유승민 후보의 내상이 커야 되는데 그렇죠. 민심에선 이렇게 압도적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유승민 대표의 어떤 내상이 좀 적다. 외상은 있지만 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의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고 당내에서의 문제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그건 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계 은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소속으로 나오실 확률은 그러면 좀 없어요. 없을까요? 없는데 쉽지 않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심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당원들을 다독이는 그런 내용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좀 날카로워요.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권력의 칼춤은 자신에게 되돌아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유승민 후보를 반대했던 진영에서는 거봐라 유승민 저래서 우리가 지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또 하던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졌으니까 좀 포용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김은혜 의원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아까도 이제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낫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결국은 민심에서 뭐 20% 이상 이긴 분이 졌으니까 결국 뭐 많은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진벽 감별사 칼춤과 같다. 굉장히 어쩌면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당내 이미 친이 친박이라는 건 이제 소멸됐다고 보는데 결국 친윤이라는 게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이게 민심과 가장 두려운 거는 민심에서 얻은 사람이 후보가 되고 그분이 다시 또 이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두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민심과 당심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뭐 저희들도 물론 5대5로 합니다만 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심 당심이 얼마나 괴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뭐 민심에서 얻는 사람이 만약에 저희 후보가 된다 그러면 좀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경기도 선거가 지금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에 저희도 이겼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뭐 구도상은 저희들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어쨌든 경선이 시작이 됐어요. 뭐 이제 김동연 후보가 현재는 가장 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있긴 하던데 뭐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후보들의 면면을 좀 보니까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선 여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반이 아마 김동연 후보가
제가 보기에 과반 얻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4분 정도가 그렇죠. 지금 나와 있던데요. 조정식, 엄태영. 네. 그렇죠. 4분이 근데 또 다 어느 정도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과반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 결국 결선으로 갈 텐데 네네. 결선으로 갔을 때 어떻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느냐, 2등 후보가 어떻게 나머지 후보들을 끌어안느냐. 그렇죠. 제가 보기엔 거기에 이제 2등 후보들의 역전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김은혜 의원과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김은혜 후보와 이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붙어야 되는데 김동연 후보 또는 이제 다른 민주당 후보 어느 정도 승산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게 다른 분들 얘기 먼저 들으면 안 될까요? 당내에서 이제 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네, 이해관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네. 힘드시겠죠 얘기하기. 잘 아시네. 그냥 좀 침묵할 줄 아는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듣죠.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김동연 부총리가 그래도 제일 본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런 부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라는 것이 물론 뭐 엄태영 후보도 뭐 수원시장 3선 하시고 했지만 또 경기도 전역의 이름을 떨쳤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뭐 나머지 두 의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셔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저런 봤을 때 아마 전략적인 판단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의 그 후보 단일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유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공준전, 재상전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제 경기지사 정도 되는 광역 선거구는 공중전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나올 거고 네. 또한 이제 TV 토론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예.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도지사가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 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의 당원은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아니 그냥 처음에 여론조사대로 했으면 유승민 의원이 이기는 건데 갑자기 그렇죠. 김은혜 의원이 윤핵관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갑자기 뛰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직표를 이긴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맞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페이스북 같은데 보니까 나는 차라리 김동연 찍겠다. 네. 막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은혜 후보가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저도 내가 국민의힘 이기길 바라지만 김은혜 의원 나가서 내가 찍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좀 설득을 해낼 수가 있느냐가 김은혜 의원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장 교수님도 현재로 볼 때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단순 지지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 당연히 이길 사람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확정을 지으면서 결국 이제 분당 갑이 보궐선거 지역이 됐습니다. 네. 이제 거기를 이제 또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 출마 가능성 여부는 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어쨌든 나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과연 언제쯤 그러면 그 일선으로 복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보궐선거는 저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뭐 워낙 지금 뭐 지방선거도 논란이지만 너무 빠르기도 하고 예.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죠. 지금 근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약간 감금돼 있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활동을 좀 하기도 그렇고, 네. 아니면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럼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본다는 얘기라니까. 아니 뭐 요즘 정책 공부한대요. 공부하느라 심심할 게 없다 뭐 이런 아니 근데 얘기를 공부도 좀- 뭐 하루치기지 뭐 매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냥 나오기도 그렇고 안 나오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구를 공개적으로 만나는 순간 또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직접 출마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좀 이런 감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지방선거 이후에 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다. 지방선거에 뭐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성남이 분당 갑도 있지만 뭐
성남시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할 때가 예를 들어서 뭐 개항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라서 선거 도와주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뭐 더 많이 제기됐던 거 이길 때 나가고 싶은데 나가더라도 그렇죠. 김병욱 의원이 분당 을인데 성남시장 출마 한 해 만에 하다가 불출마로 가닥이 지금 잡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분당 갑은 대선에서도 본인이 진대거든요. 지금 험지를 굳이 고를 코너에 몰린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지금 재보궐로 출마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분당 갑을 만약 이렇게 또 내주고 그다음 성남시장이 어쨌든 어떤 정치적 자산인데 은수미 현역 시장은 불출마인데 여기서 만약 내주면 그 자체도 본인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성남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최소한 승리를 해야 본인도 할 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들 겁니다. 본인이 네. 잠깐 그럼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장 교수님 이야기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장 교수님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재명 전 후보께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냥 이번에는 물밑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분들 도와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당대표로 출마하시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드디어 결국 대구는 홍준표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이제 강원지사가 김진태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감산점이 10%였잖아요. 49.46%로 홍준표 후보가 결국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뭐 지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했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또 입지가 묘해졌습니다. 수성을 내놔 이제 이러겠죠. 수성을 그렇죠. 내놔. 그 지역구 내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구 수성을이 그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그쪽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틀 수도 있겠네요. 김재원 의원하고 아마 유영하 변호사 모두 다 그쪽 지역으로 다시 출마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었고 유영하, 김재원 이 두 분이 출마할 명분이 없었어요. 박심과 윤심을 갖고 출마를 한다? 이것은 대구 시민을 좀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기본적으로 명분 없는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주 전인가 우리 방송에서 달성 군수면 몰라도 대구시장은 무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바뀌었던 건 이제 윤심이 약간 힘 실어준 거 아니냐 요거였지만 완주 가능성 낮다고 얘기를 드려서 어쨌든 좀 맞춰가지고 기분은 좋은데 항상 잘 맞추시잖아요 요즘 김 변호사님. 냉정하게 하다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맞춘 거는 정말 김진태 후보라니 저는 이거는 상상 바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58.29%로 확정이니까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단식하실 만했다.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 외에 사는 분들하고 강원도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평가가 다르대요. 김진태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아주 상당히 인재고 일을 잘했고 저번에 아깝게 떨어졌다라는 동정심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황상무라는 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기자였다가 정치적인 경력 없이 바로 도지사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도민들이나 당원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조금 더 경력을 쌓아온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종 민주당 후보랑 경쟁력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진태 의원은 항상 이기는 걸로 나오고 황상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거나 약간 이기는 거 이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약간 호감도 비호감도보다 역시 인지도가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 현실이 꼭 좋은가 뭐 이런 약간 고민이 있어요.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워낙 이제 김진태 후보가 여러 가지 언사로 조금 구설에 오르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건 워낙 이제 강경한 뭐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건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좋으니 역시 뉴스가 계속 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냐 그게 꼭 좋은 정치냐 뭐 그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런 억울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황상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을 단수 공천 준 거에 대해서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 투쟁까지 했잖아요. 나흘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상무 이분이 아마 윤핵관은 못했던 것 같아. 느낌상. 왜 그러냐면 생각을 열심히 하셨다던데. 아니 뭐 방송 토론 그 팀장 맡고는 했는데 만약에
지금 뭐 김은혜 지금 후보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안 실린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 졌다가 경선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윤핵관이었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뭐 하죠. 아무리 단시간이 뭐 다른 걸 하더라도 그 공심이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경선 투표도 보면은 별로 안 그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황상무 이분이 그렇게 핵관은 아니었지 않나. 뭐 어쨌든 강원도는 지금 이광재 의원이 전략 공천이 지금 된 거니까. 그렇죠. 원주도 또 이제 그러면 재보궐이 하나 나니까. 네네네. 강원도 또 정치인들 바쁩니다. 지금 마음이. 국민의힘의 박정화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광재 대 김진태, 김진태 대 이광재 후보의 대결로 아마 이제 강원도지사는 거의 이제 대진표가 짜여졌어요. 네. 그렇죠. 이제 보궐 한마디 하면요. 네, 보궐이 재밌는 게 왜냐면 4월 30일까지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돼야 돼요. 네. 근데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5월 2일까지만 사퇴해도 돼요.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궐을 아마 국민의힘은 계속 보궐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선도 조금 민주당 빨라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궐하는 게 반드시 유리하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와 공직 사퇴 시한 사이에 제가 보기에 아마 고차 방정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를 딱 지나고 이제 좀 보면은 또 묘한 흐름들이 보이겠네요. 다음 주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까지 이제 5월 초까지. 그렇죠. 사실 정치인사에서는 이제 제주지사 민주당 공천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대구시장 이번에 국민의 후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볼 게 뭐냐면 유영아 변호사가 18.62% 얻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등했어요. 아, 진짜. 세 번째거든요. 김재훈 의원 같은 경우 26%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이제 뭐를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과 대구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영아 대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1년 6개월 있을 다음번 2024년 총선 때 대구시와 관련된 공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의원들이 차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친박연대 시즌 2가 준연동형화에서 뜨면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뭘 만들어지면 이제 만약 현재 선거법 그대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위성 정당을 못 만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표가 가니까. 요 앞으로 총선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박근혜 이슈, 박근혜 리스크는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유영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을로 나가게 되면은 혹시 이제 그거 후보가 되는 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다시 개입한다, 관여한다, 영향력 끼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의원들의 견제도 심하기 때문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처럼 그냥 달성군수 정도로 눈높이를 낮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큰 욕심 부렸다. 그럼 수성을은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이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또 이인선 전 뭐 후보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요 좀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의 미래에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고 좀 새로운 분들한테 공천을 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얘기도 좀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되니까 민주당 얘기도 좀 하죠. 결국 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송영길 전 대표와 또 박주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가 상당히 좀 시끄러웠어요. 뭐 이건 뭐 현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나오면 지고 저분이 나오면 이긴다. 그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분들이 다 나와도 오세훈 후보 지금 뭐 10% 이상씩 다 차이 나는데 거기서 뭐 전략을 하든 아니면 경선을 하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거는 저는 후보 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물론 근데 서울시장 후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 재개한 분 많지 않거든요. 오래 걸렸죠, 되게. 그러니까 그럼 사실 후보를 누구를 하느냐 갖고 왜 이렇게 싸우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송영길 대표 나가지 말라는 분들은 본인이 나가든가 아니면 뭐 이길 만한 후보를 모시고 오든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아니면 뭔가 좀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후보 되는 것 자체에 좀 몰두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당에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또 섭섭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100%
여론조사로 경선하기로 한 거는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세 후보가 이제 경선을 네. 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뭐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예. 뭐 박영선 전 장관이나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오지만 이분들이 나오려고 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어려운 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쉽지 않다. 괜히 이렇게 분란만 만들고 또 뭐 개파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저는 이번 이 서울시장 경선 보면서 좀 이 지도부의 어찌 보면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전략 공심위의 결정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은 되게 혼란스럽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기준을 갖고 혼란스러워했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공천 딱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거나 아니면 누구를 전략적으로 붙일 것인가를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마스크 속으로 지금 장 교수님의 웃음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또 누가 나오더라도 뭐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니까 그건 예. 괜찮은데요. 이게 그 어쨌든 제 1당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2020년도에 총선 얼마나 그렇게 잘 치렀습니까? 예. 그런 전례가 있던 당이 대선에 졌다고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당사자들 간의 개파들 간의 기득권 싸움, 주도권 싸움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 앞으로도 갈등과 혼란이 오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하나의 단초를 보여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당의 구심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제 뭔가 반성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모셨는데 비대위원장은 외부 비대위원장은 옳은 얘기 많이 하는데 당에서는 이걸 중시하는지 아니면 경시해 보이는지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박지원 그래서- 비대위원장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박지원 예. 저는 뭐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박지원 위원장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는 한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을 앉혀서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했던 그 고민 그건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 실제로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 경선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었거든요. 오락가락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를 할 텐데 예. 거기서 다시 뭔가 지도력이나 구심을 회복하는 과제가 중차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뭐 이 세 분 가운데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 뭐 이런 분들도 어쨌든 이름이 좀 오르고는 있는데 뭐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냥 인지도 싸움으로 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유리해 보이는데 네. 저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민주당 계열에서 여태까지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던 것은요. 외부에 있던 명망가를 모셔다가 출마시켰을 때 이겼어요. 네. 조순, 고건, 박원순. 그 내부에 있던 뭐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의원, 네,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 나왔을 때는 졌거든요. 이런 과거의 승리 방정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외부 영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다른 분들 생각까지만 짧게 그러면 누가 좀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정도만. 저는 박주민 의원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인천에서 쭉 정치를 그렇죠. 하신 분이어서 예. 조금 약간 그리고 용퇴하겠다고 이제 연초에 얘기했던 분이어가지고 예. 좀 더 명분이 약하지 않나. 정치는 명분인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박주민 의원도 뭐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보면 가장 높은 득표력을 보인 두 명의 국회의원이 박용진, 박주민 순이었거든요. 예. 두 분 사이면 1% 정도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서울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박주민 의원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현 변호사님은 요거는 좀 얘기하기 그러신가요? 당내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 아쉬움이 있죠. 말씀처럼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분,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서울의 어떤 연고 이런 명분이 좀 약하고 박주민 의원은 사실은 이제 7,9세대로서의 세대 교체를 세게 들고 나오면 명분이 좀 서는데 네. 생각보다 그 부분이 좀 약해요. 별로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지난 네. 전당대회도 봤는데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저는 아마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하시는 게 느껴지셔서 이 얘기까지는 좀 하죠.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할 정도면 야 이게 조금 묘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 제가 윤리에 아는 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의 성적대 의혹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번 윤리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원래 김성태 전 의원의 여러 가지 따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걸 제명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열린 건데 예. 갑자기 이제 윤리가 잡혔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당으로 이게 징계해 주세요라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징계해 주세요라는 것이 접수가 됐대요. 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당 사무처에서는 안건으로 올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리가 개최될 거야 했을 때 누군가 제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에게 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쪽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조금 좀 김철근 정무실장이 여러 가지 좀 녹취록 논란이라든지 각서 때문에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성 문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징계하는 건 아니고요. 품위 유지를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징계 사유다라고 하는데 언제 다시 이제 윤리가 열려가지고 이거를 논의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답니다. 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게 증거 인멸 부분 그게 품위이지 그 부분이에요. 네네. 성접대우 부분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물론 녹취록도 나오고 각서도 나왔습니다만 당 대표인데 그렇죠. 현직 당 대표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제가 유익게 본 거는 만장일치로.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지금 선거 앞두고 있고 지금 당 대표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징계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룹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다 공감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는 다 성접대를 알고 있지 증거인멸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논란이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마 지금 경기도 선거도 그렇지만 핵관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어느 정도 이제 쳐내려는 게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직 당 대표를 징계위에 올렸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아무리 물론 저도 이걸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가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즐겨 하시는 당 대표님께서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래요. 시사하는 바 의미심장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 게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건 두 번째.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모르지만 제출된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꼭 징계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완전 각하돼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윤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덮고 가기에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전원일치로 이렇게 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단순히 윤 핵관 대 이준석 대표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되게 깐깐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권력으로 이것 좀 처리해라라든지 아니면 이거 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거에 외풍에 흔들릴 분들이 아니라서 거기 안에 있는 변호사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정치적인 논란으로 보면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이준석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이 건을 가지고 세게 드라이브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은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을 이끌고 어쨌든 대선까지 승리를 만들어낸 당 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그립감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분석들이 사실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반발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이준석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좀 이런 분석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덕분이라도 대선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호남표는 생각보다 안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맨날 척지던 안철수 대표를 겨우 데리고 와서 0.7%로 이겼다.
보수에서 그런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기여는 과장돼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 나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1월 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윤 후보가 갖고 있었냐 안 있었냐가 논란이지. 예. 이준석 대표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볼 거냐는 사실 견해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이제 당내 권력구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전에 차단을 하자는 그쵸, 식으로 좀 그런 빨리 것도 이렇게 가능하죠. 징계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막 논란이 되고 현재 막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네. 그렇게 논란은 안 되고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징계 절차 회부해서 징계하기로 했다라는 게 더 논란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권력 투쟁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친정 체제 구축으로 들어간 거고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준석 대표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윤핵관 분들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를 좀 반대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권력을 잡았다고 자신들의 체제 위주로 모든 것을 다 꾸려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가 불편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선거 기간 중에 그렇게 썩 협조적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당 대표기도 하고 20, 30대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큰 공헌이 있는 당 대표거든요. 그런 사람을 좀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기획됐다면 분명히 잘못됐다.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오면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할 것 같고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예. 진짜 다시는 저 당에 눈길을 안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 정치적인 논란으로 누군가를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사실 오늘 다른 이제 지방선거 후보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5월 한 달 내내 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충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진표가 사실 나왔고요. 이제 또 인천 이야기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세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